서윤아, 일로 와봐. 저 아줌마 더러운 거 먹는 것 좀 봐. 정말 짐승 같지? 엄마, 저 아줌마 무서워. 왜 바닥에서 저런 걸 먹어? 괴물 같아. 서윤아, 저 아줌마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 집에서 키우는 아픈 짐승일 뿐이야. 들어가자, 우리 딸. 유라야, 그만하고 가자. 냄새나서 비위 상한다. 치워버려. 나의 딸 서윤이는 나를 아줌마라고 부르고 나에게 영원을 약속하던 남자는 이제 나를 오물 보듯 합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내 뇌신경 가장 깊은 곳, 그들이 저지른 모든 학대가 삭제 불가능한 복수의 데이터로 저장되었습니다. 내가 삼킨 것은 찌꺼기가 아니라 당신들의 목숨줄을 쥔 마스터 키였습니다. 5년 전 정확히 1825일 대한민국 IT 업계의 여왕이라 불리던 내 지능은 그날의 사고로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남편은 내 기술을 훔쳤고 내 비서는 내 안방과 내 딸의 엄마 자리를 찬탈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고 믿습니다. 개밥그릇에 얼굴을 쳐박고 짐승처럼 웃어주면 그들은 내 앞에서 자신들의 가장 추악한 비밀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곤 하죠. 이제 안개는 걷혔고 시스템은 복구를 마쳤습니다. 짐승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내가 설계한 가장 정교한 지옥으로 당신들을 초대하려 합니다. 여왕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가짜 왕국을 단 1초 만에 무너뜨리는지 그 소름 끼치는 복수의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왕의 복수극 지금 시작합니다. 불과 5년 전 제 이름 김희수는 대한민국 IT 업계의 신화였습니다. 제가 만든 보안 알고리즘 아테나는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탐내는 디지털 마스터키였습니다. 이 키만 있으면 전 세계의 어떤 금고도 열 수 있고 반대로 어떤 해커도 막아낼 수 있는 절대적인 방패였죠. 하지만 저는 그 거대한 권능을 저를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무명 개발자였던 제 남편 박준호 씨의 회사를 키우는데 제 모든 천재성을 쏟아부었습니다. 그가 밖에서 내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여자라며 자랑할 때 저는 밤을 새워 코딩을 하며 그의 성공을 설계했습니다. 저는 사고가 나던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날은 숨조차 쉬기 힘들었던 만삭의 밤이었습니다. 따르릉 자정을 넘긴 시각, 정적을 깨는 전화벨 소리는 불길한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수신이는 준호 씨였습니다. 희수야, 희수야, 어떡해, 나 이제 끝이야, 살려줘. 제발.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준호 씨의 목소리는 제 심장을 바닥까지 떨어뜨렸습니다. 정체 모를 해커 무리가 준호 씨의 서버를 공격해 모든 자금을 동결시키고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만들어준 아테나의 프로토타입이 뚫리고 있었고 준호 씨는 울먹이며 당장 제가 오지 않으면 회사가 파산하고 자신은 감옥에 갈 거라며 절규했습니다. 안 돼, 준호 씨가 어떻게 세운 회사인데. 우리 서윤이가 태어나면 아빠가 멋진 세상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저는 터질 듯한 배를 움켜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골반이 비틀리는 통증이 밀려왔지만 저는 제 몸보다 남편의 파멸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제 보물 1호인 시스템을 단숨에 복구할 수 있는 마스터 복구 키가 담긴 외장하드를 가방에 챙겼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미친 듯이 쏟아지는 폭우가 제 온몸을 적셨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만삭의 배 위로 쏟아졌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운전석에 앉는 것조차 버거운 몸을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핸들이 배에 닿아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서윤아, 조금만 참아줘. 엄마가 아빠만 구해내고 금방 병원으로 갈게. 우리 서윤이 착하지? 저는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퍼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랫배를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가진통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하. 눈앞이 번쩍이고 손등에는 핏줄이 툭 붉어졌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빗물과 섞였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골반을 쪼개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저는 준호 씨의 전화를 떠올렸습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준호 씨는 죽어. 조금만 더 가면 돼. 교차로에 진입하던 찰나 빗길에 미끄러진 대형 덤프트럭 한 대가 제 시야를 집어삼킬 듯 달려들었습니다. 거대한 전조등이 제 눈앞을 하얗게 태웠습니다. 그 짧은 찰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핸들을 왼쪽으로 꺾으면 제가 살고 오른쪽으로 꺾으면 가방 속에 든 외장하드 즉
준호 씨의 인생이 무사할 것이었습니다. 제 뇌는 0.1초 만에 답을 내렸습니다. 저는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으며 제 몸을 트럭의 충격 방향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한 손으로는 만삭의 배를 감싸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준호 씨의 미래가 담긴 가방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쾅!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유리 파편이 피부를 찍고 들어오는 감각, 차가운 금속 덩어리가 제 머리를 으깨는 듯한 고통, 매캐한 연기와 비릿한 피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와중에도 저는 품 안에 가방을 놓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 여기 가방 챙겼어요.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제 의식은 차가운 빗물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조명은 시릴 정도로 하얗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수술대로 옮겨졌습니다. 산모 뇌 손상이 심각합니다. 과다출혈의 태아도 위험해요. 응급 제왕절개 준비해. 의사들의 긴박한 목소리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제 뇌신경은 이미 사고의 충격으로 하나둘씩 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지능의 도서관에 불이 난 것처럼 수만 권의 지식이 담긴 책들이 한꺼번에 타버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서윤이는 기적처럼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첫 울음소리를 들어야 할 엄마는 그 순간 영혼의 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응애, 응애. 서윤이의 울음소리가 수술실에 울려 퍼질 때 제 뇌는 셧다운 되었습니다. 남편과 행복했던 기억, 제가 사랑했던 기술, 그 모든 빛이 암전되었습니다. 사고 후 3개월 만에 제가 처음 눈을 떴을 때 제 세상은 더 이상 예전의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이 무엇인지, 제 앞에 서 있는 남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말을 하려고 입을 벌리면 어버버 하는 짐승의 신음만 새어나왔습니다. 뇌신경의 80%가 괴사하여 다시는 예전의 지능을 되찾을 수 없다는 판정. 저는 하루아침에 전 세계가 주목하던 천재에서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준호 씨는 제 침대 옆에서 오열했습니다. 희수야, 고마워. 당신 덕분에 회사가 살았어. 정말 고마워. 그는 그렇게 울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저를 향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회사가 살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제 아테나라는 거대한 보물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탐욕의 눈물이었습니다. 사고 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눈부시게 변했고 제가 목숨 걸고 지켜낸 아테나 기술은 박준호 씨를 IT 업계의 거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간은 그날 밤 붉은 빗줄기가 쏟아지던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이름으로 된 이 호화로운 저택에서 가장 초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복도를 기어 다닐 때면 하녀들은 저를 오물 보듯 피합니다. 5년 전 세계 보안망을 호령하던 제 손은 이제 굳어버린 손가락을 펴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제 뇌는 여전히 안개 속을 헤매며 가끔 들려오는 서윤이의 울음소리에만 심장이 반응하는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사고 후 첫 1년, 준호 씨는 세상에서 가장 헌신적인 남편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내 천재적인 지능이 정말로 사라졌는지 확인하려는 집요한 감시였습니다. 그는 내가 바보를 연기하며 기회를 엿보는 것은 아닐까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물을 들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희수야, 이거 봐. 아주 뜨거운 거야. 조심해야 해. 알았지?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제 손등 위로 끓는 물을 아주 천천히 한 방울씩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워. 준호 씨, 제발. 너무 아파요. 제 영혼은 비명을 질렀지만 고장난 뇌는 그 고통을 근육으로 전달하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빨갛게 익어가는 제 피부를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5분이 지나서야 제 몸은 겨우 하는 둔탁한 신음과 함께 손을 거두었습니다. 준호 씨는 그 지연된 반응 속도를 관찰하며 무표정하게 수첩에 무언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날은 제가 설계했던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보안, 소스 코드를 모니터 가득 띄워놓고 제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자, 이거 당신이 만든 거잖아. 여기 오류 하나만 수정해봐. 그럼 내가 당신 다시 사랑해줄게. 저는 그 기괴한 기호들의 나열을 보며 그저 침을 흘렸습니다. 제 뇌 속의 도서관은 이미 불타버려 그것이 숫자인지 그림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으니까요. 제가 코드를 보고도 아무런 동요 없이 멍청하게 따라 웃자 그는 비로소 확신한 듯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진짜 바보가 됐군.
그날 이후 그의 눈에서 연민의 빛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제가 완벽한 폐기물임이 증명되자마자 집안의 공기는 서늘하게 바뀌었습니다. 준호 씨는 기다렸다는 듯 제 비서였던 유라를 집으로 들였습니다. 사고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유라는 제가 아끼던 실크 잠옷을 입고 제 화장대에 앉아 제 향수를 뿌리며 안방의 새 주인이 되었습니다. 오빠, 얘 냄새나? 거실 구석으로 좀 치우면 안 돼. 밥 먹는데 자꾸 쳐다보잖아. 기분 나빠. 유라는 뾰족한 구두 끝으로 제 어깨를 밀어냈고 저는 바닥에 쓰러져 그녀의 매끄러운 다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준호 씨는 그런 유라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제 앞에서 보란듯이 입을 맞췄습니다. 치우긴 뭘 치워. 얘가 있어야 우리한테 떨어질 게 얼마나 많은데. 장애인 아내를 끝까지 책임지는 헌신적인 남편. 이 타이틀 하나면 대중들은 내게 환호하고 우리 회사 주가는 천정부지로 솟아. 준호 씨는 바닥에 널브러진 저를 마치 값비싼 골동품 보듯 훑어내리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엇보다 장인어른, 장모님이 아직 살아계시잖아. 저 바보가 살아있어야 처가의 그 막대한 유산이 자연스럽게 나한테 상속될 거 아니야. 죽여버리면 남남이지만 이렇게 끼고 살면 그 돈은 다 내 거야. 얘는 내 인생 최고의 복권이라고. 그는 유라에게 명품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그것은 사고 전 그가 제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선물했던 제 반지였습니다. 그거 내 건데, 우리 아빠가 너 믿고 나 맡긴 건데.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며 그 반지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제 입에서 나간 건 하는 추한 신음뿐이었습니다. 유라는 그런 저를 비웃으며 제가 마시던 물컵에 먹다 남은 술을 부어버렸습니다. 언니도 한잔해. 언니도 기분 좋지? 5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거실의 거대한 샹들리에는 오늘따라 유난히 눈이 시리도록 빛났습니다. 박준호의 회사가 아테나의 껍데기 기술만으로 역대급 분기 매출을 달성한 기념 파티가 열린 밤이었습니다. 집안은 고급 케이터링 음식의 냄새와 비싼 와인향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조명이 닿지 않는 거실, 구석 휠체어에 몸을 맡긴 채 고개가 꺾여 있는 여자, 김희수가 있었습니다. 사고 후 5년, 한때 쿠인이라 불리며 세상을 호령하던 천재 개발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저 이 집의 불쾌한 동거인일 뿐이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정적이 찾아온 새벽, 유라가 비틀거리며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입은 드레스는 내가 가장 아끼던 브랜드의 신상이었고 그녀의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는 준호 씨가 내 생일에 사주겠다던 바로 그 디자인이었습니다. 언니, 오늘도 수고했어. 바보 노릇하느라 배고팠지? 유라가 싱긋 웃으며 내 발치에 무언가를 툭 던졌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바닥을 뒹구는 것은 오래전 우리 집 개가 쓰던 이가 허옇게 나간 플라스틱 개밥 그릇이었습니다. 유라는 식탁에 남은 음식들을 그 그릇에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먹다 남은 스테이크, 차갑게 식어 기름이 둥둥 뜬 크림 파스타, 먹다 남은 샐러드 드레싱, 그리고 누군가 마시다 남은 와인. 그것들이 뒤섞여 형체를 알 수 없는 걸쭉하고 역겨운 오물의 혼합물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언니 수준에 딱 맞는 야식이야. 어서 먹어봐. 그녀는 내 뒷덜미를 억세게 잡아 눌렀습니다. 굳어버린 내 목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힘없이 꺾인 내 얼굴은 그대로 그릇 속에 처박혔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시큼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비릿한 술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먹지 마, 희수야. 제발. 너는 사람이야. 내 속마음은 절규하며 그녀의 뺨을 후려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5년의 기아와 학대는 내 본능을 처참하게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며칠을 굶주린 내 위장은 이 쓰레기 같은 덩어리들을 보고도 경련하며 반응했습니다. 나는 살기 위해, 아니 짐승처럼 길들여진 육체의 반응에 따라 그 차갑고 끈적한 오물을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입가에 묻은 거무죽죽한 액체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유라는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으며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내 고막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2층 복도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온 7살 서윤이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가에 더러운 잔반을 묻힌 채 제 딸을 향해 손을 뻗으려 애썼습니다. 서윤아, 엄마야.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서윤이의 눈에 빛이 나는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개밥그릇에 얼굴을 파묻고 짐승처럼 무언가를 먹고 있는 침 흘리는 무서운 괴물이었습니다. 서윤이는 겁에 질려 유라의 뒤로 숨으며 내민 내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 저 아줌마 이상해. 저 아줌마가 나 잡으려고 해.
무서워. 저 아줌마 저리 가라고 해. 유라는 기다렸다는 듯 서윤이를 품에 안으며 나를 경멸 어린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저 아줌마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지. 저 아줌마는 병이 깊어서 그래. 자꾸 쳐다보면 서윤이도 바보가 된단다. 얼른 들어가자. 우리 딸. 유라를 엄마라 부르며 그 따뜻한 품에 안겨 계단을 올라가는 서윤이. 내 손은 공중에서 허망하게 휘저어지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긁었습니다. 5년. 지난 1825일 동안 단 한 번도 엄마라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내 뱃속으로 낳은 아이가 나를 아줌마라 부르며 혐오하고 내 자리를 찬탈한 여자를 엄마라 부르며 애교를 부리는 광경. 그것은 내 심장을 칼로 도려내어 소금물에 담그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입안에 남은 잔반의 비릿함이 피 냄새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재문이 열리고 준호 씨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있는 나를 보고 혀를 차더니 신고 있던 구두 끝으로 내 옆구리를 거칠게 걷어찼습니다. 아직도 안 치웠어? 집구석에서 냄새나게 진짜. 김희수, 너는 참 편리해. 말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개처럼 살다가 조용히 죽어주면 되니까. 그는 내 얼굴에 비웃음을 남기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라와 함께 말이죠.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나는 바닥을 기어 서윤이가 흘리고 간 작은 인형 하나를 품에 안았습니다. 육체는 망가졌고 정신은 안개 속에 갇힌 듯 흐릿했지만 내 뇌신경의 가장 깊숙한 곳, 사고로도 파괴되지 않았던 블랙박스에는 차가운 데이터가 차곡차곡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로그 5년차 15일 박준호 물리적 폭행 및 모욕적 언사. 로그 5년차 15일 한유라 잔반 투척 및 친모 자녀 관계 이간질. 분석 결과 인간으로서의 양심 0%. 말살 대상 확정. 내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여전히 하는 신음뿐이었지만 내 눈동자 속의 안개는 조금씩 거치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나를 향해 쏟아졌던 그 뜨거운 물의 온도, 담배빵의 통증, 그리고 내 딸의 차가운 시선까지. 이 모든 고통은 이제 내 복수를 완성할 정교한 알고리즘의 소스 코드가 되었습니다. 기다려. 박준호, 한유라. 너희가 나를 짐승으로 취급했던 이 5년의 시간이 너희를 영원히 가둘 지옥의 설계도가 될 테니까. 하지만 내 몸과 내 표증은 내 의지와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내가 아테나의 마스터 키를 기억해 내지 못한다는 확신이 들자 나를 지하실 창고로 내쫓았습니다. 5년 전, 전 세계의 보안망의 여왕이었던 나는 이제 곰팡이 냄새와 습기만이 가득한 이 좁은 방에 갇힌 폐기된 하드웨어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유라가 서윤이를 데리고 지하실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내게 가장 잔인한 교육을 시키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서윤아, 저기 봐, 저기 바보 아줌마야. 아줌마는 젊었을 때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서 벌을 받은 거야. 서윤이는 저렇게 되면 안 돼. 알았지? 유라는 내 앞에 서윤이를 세워두고 일부러 서윤이가 아끼는 곰인형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아줌마한테 인형 달라고 해봐. 아줌마가 얼마나 멍청한지 서윤이가 직접 확인해보는 거야. 서윤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나를 보며 작게 읊조렸습니다. 아줌마 인형 주세요. 나는 떨리는 손을 뻗어 인형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굳어버린 내 손가락은 인형을 집기는커녕 바닥을 긁으며 기괴한 소리만 냈습니다. 그 모습이 우스꽝스러웠는지 유라는 자지러지게 웃었고 서윤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싫어. 아줌마 괴물 같아. 엄마, 가자. 무서워. 서윤이가 유라를 엄마라 부르며 지하실 계단을 뛰어 올라갈 때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지지직하며 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5년 동안 억눌려 있던 내 뇌신경들이 내는 비명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하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술에 취한 박준호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김희수, 일어나. 이 빌어먹을 마스터키 어디다 숨겼어. 그는 내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가 만든 금융보안 프로그램 아테나의 프로토타입이 해외 해커 조직의 대규모 공격을 받기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시스템이 무너지면 그의 가짜 왕국도 끝장납니다. 그는 다급해진 나머지 바보가 된 내게 칼을 들이밀었습니다. 마스터키 어디에 있어? 빌어먹을 마스터키는 알려주고 바보가 됐어야지. 빨리 말해. 안 그러면 네 딸 서윤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내 딸의 이름이 그의 더러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내 안의 안개가 거세게 휘몰아쳤습니다. 박준호는 대답 없는 내 뺨을 후려쳤고 나는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때 내 머리가 날카로운 서버 장비 모서리에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콰직! 머릿속에서 거대한 유리벽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굉음이 들렸습니다. 눈앞이 번쩍이며 하얀 섬광이 시야를 덮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처럼 의식이 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개로 가득했던 머릿속이 비 온 뒤의 하늘처럼 투명하고 깨끗하게 씻겨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끊어졌던 회로들이 불꽃을 튀기며 다시 맞물리는 생소한 감각. 5년 동안 나를 지배했던 둔탁한 통증과 흐릿한 지능이 마법처럼 거치고 주변의 모든 정보가 날카로울 정도로 선명하게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호는 내가 피를 흘리며 가만히 있자 죽은 줄 알았는지 퇴침을 뱉고 지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바닥에 엎드린 채 천천히 손가락 끝을 움직여 보았습니다. 5년 동안 내 의지를 배신하고 기괴하게 꺾여있던 손가락이 이제는 내 명령에 따라 아주 부드럽고 정교하게 움직였습니다. 움직인다. 내 마음대로. 나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바닥을 짚은 팔에 힘이 들어갔고 마비된 듯 힘없이 끌려다니던 다리 근육의 탄력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벽을 짚지 않고 천천히 지하실 한복판에 섰습니다. 균형 감각이 완벽했습니다. 나는 내 몸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일까요? 제 눈은 크게 떠지고 심장은 강하게 뛰었습니다. 조용한 지하실이 심장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바닥에 흩어진 서윤이의 작은 인형 옷 단추를 집어 들었습니다. 어제의 나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지금 내 손은 단 0.1mm의 오차도 없이 그 작은 단추를 완벽하게 집어 올렸습니다. 나는 박준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테나의 핵심 알고리즘 소스 코드를 머릿속으로 불러냈습니다. 수만 줄에 달하는 복잡한 수식들이 0.1초 만에 뇌 스크린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기억은 온전했고 지능은 사고 전보다 더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나는 침을 삼키며 아주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내보았습니다. 호. 처음엔 쇳소리가 섞여 나왔지만 이내 내 목소리는 예전의 그 맑고 단단한 음색을 되찾았습니다. 나는 거울 대신 어두운 창문 속에 비친 내 형상을 응시했습니다. 피 묻은 얼굴, 헝클어진 머리. 하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전 세계를 전율케 했던 퀸의 서늘한 광채가 형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진다는 이 감각이 이토록 경이로운 것이었을까요? 5년 동안 나를 짐승으로 만들었던 저들의 만행이 머릿속에서 고화질 영상처럼 재생되었습니다. 기다려, 박준호, 한유라. 나는 입가에 묻은 피를 손등으로 닦아내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내가 겪은 이 1825일의 지옥을 너희는 단 1초도 쉬지 못하고 갚게 될 테니까. 나는 다시 바보 같은 표정을 지으며 휠체어의 몸을 구부정하게 뉘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가장 화려한 순간에 저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나는 다시 말 못하는 바보의 연극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내 손가락 끝은 이미 지하실 구석에 먼지 쌓인 키보드 위에서 보이지 않는 복수의 코드를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괴종시계가 자정을 알리는 소리는 마치 장례식장의 종소리처럼 무겁게 집안을 가로질렀습니다. 창밖에는 며칠째 그치지 않는 장마비가 유리창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구석 서윤이의 장난감 상자 옆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준호 씨의 서재에서 흘러나오는 날카로운 고함 소리는 벽을 타고 제 척추를 서늘하게 훑었습니다. 안 된다고. 그럴 리가 없어. 그 보안 알고리즘 소스 코드가 왜 안 열리는 거야? 준호 씨의 목소리는 파산 직전의 짐승이 내지르는 비명과 같았습니다. 그는 제가 만든 아테나의 핵심 코드를 가로챘지만 그것을 가동할 마지막 마스터 키를 찾지 못해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수천억 원의 투자가 걸린 계약이 코앞인데 그에게 남은 건 껍데기뿐인 코드 뭉치였으니까요. 준호 씨, 당신이 찾는 그 키는 당신의 서재 서랍에 있는 게 아니야. 당신이 바보라고 비웃으며 발로 걷어찬 내 머릿속에 있지. 저는 침을 흘리며 멍한 눈으로 어둠을 응시했지만 제 가슴속은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가 인간으로서의 신락 같은 양심이라도 보여준다면 저는 이 복수의 설계를 멈추고 그를 그저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으로 끝내려 했습니다. 저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몸을 이끌고 서재 문을 밀었습니다. 끼익.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준호 씨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셔츠는 땀과 술 냄새로 절어 있었습니다. 야, 너 뭐야? 누가 들어오래? 당장 안 나가? 그는 마시던 위스키 잔을 제 발치로 던졌습니다. 쨍그랑 유리 조각이 튀어 제 발등을 스쳤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품속에서 낡은 사진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음 만났던 대학 시절부터 서윤이가 태어나기 전까지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담긴 제 인생의 유일한 보물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엉금엉금 기어가 그의 발치에 사진첩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서툰 몸짓으로 사진첩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활짝 웃고 있는 준호 씨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사고 전에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그는 분명 저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석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어. 저는 혀가 굳은 듯 알아듣지 못할 발음을 연기하며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비록 발음은 뭉개졌지만 제 진심은 온전히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 씨, 제발 이 사진을 봐. 우리가 사랑했던 시간을 기억해줘. 지금이라도 서윤이와 나를 데리고 이곳을 떠나겠다고 말해줘. 그동안 당신이 나에게 했던 행동은 바보여서 몰랐던 것처럼 살아줄게. 그냥 예전처럼 우리 세 식구 조용히 살자고.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해줘 제발. 저는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간절하게 눈을 맞췄습니다. 제 눈에는 바보의 멍함이 아닌 한 남자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서의 마지막 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사진 속 자신의 젊은 얼굴을 바라보는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 저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인간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함께한 10년의 세월이 조금이라도 가슴에 남아있다면. 하지만 그 희망은 유라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오빠, 거기서 뭐해? 어머, 그 더러운 사진첩은 뭐야? 설마 저 바보가 옛날 생각이라도 하나 봐? 화려한 잠옷 차림의 유라가 와인잔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비웃으며 다가와 구두 끝으로 사진첩을 툭 걷어찼습니다. 사진첩이 바닥을 뒹굴며 몇 장의 사진이 빠져나왔습니다. 아, 이거 기억나? 오빠가 얘 꼬시려고 비 오는 날 도서관 앞에서 3시간 동안 기다렸다는 그 사진이네. 진짜 촌스럽다. 오빠, 저 바보 눈 좀 봐. 꼭 지가 사람인 줄 아는 눈빛이잖아. 소름 돋아. 준호 씨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방금 전에 그 망설임은 탐욕이라는 거대한 괴물에 잡아먹혀 버렸습니다. 그는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야, 김희수. 내가 이런 거 보여준다고 내가 마음 약해질 것 같아.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꼬였는지 알아? 네가 그 사고만 안 냈어도, 내가 그 비밀번호만 알려줬어도 내가 지금 이런 수모를 안 겪는다고. 그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첩을 집어들더니 제 눈앞에서 한 장 한 장 찍기 시작했습니다. 찍. 제 추억이, 제 영혼이 갈기갈기 찢기는 소리가 서재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딴 쓰레기 같은 기억, 나한테는 아무 쓸모 없어. 나한테 필요한 건 내 그 잘난 뇌 속에 들어있는 숫자뿐이야. 알겠어? 어버버 거리지 말고 숫자나 내놓으라고. 이 바보 천치야. 그는 찢어진 사진 조각들을 제 얼굴에 던졌습니다. 종이 모서리가 제 뺨을 긋고 지나갔지만 저는 더 이상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 심장은 이미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으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했습니다. 사진 조각들 사이로 떨어진 서윤이의 돌잔치 사진을 집어들어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이가 자고 있는 방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서윤이는, 우리 딸 서윤이는 지켜준다고 약속해줘. 서윤이 엄마인 나와 당신 딸인 서윤이를 생각해줘. 제발, 아빠잖아. 하지만 준호 씨의 대답은 제 영혼의 마지막 끈마저 끊어놓았습니다. 서윤이. 서윤이 걱정하지 마. 걔가 얼마나 효녀인데 내 친정 부모님이 매달 보내주는 그 양육비가 내 비자금인 거 몰라? 서윤이가 없으면 그 돈줄이 끊기는데 내가 왜 걔를 내버려 두겠어. 걔는 내가 평생 끼고 살 황금 거위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넌 구석에 처박혀서 침이나 흘리고 있어. 유라가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오빠,
나중에 얘 죽으면 서윤이는 내가 해외로 유학 보내버릴게. 거기서 아예 안 돌아오게 하면 되잖아. 그치?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추악한 웃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제 귀를 찢는 소음이 아니라 제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오케스트라의 지휘봉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박준호, 너는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발로 찼어. 너는 아빠이기를 포기했고 인간이기를 거부했어.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몸은 비틀거렸고 입가엔 침이 묻어 있었지만 제 눈동자는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서윤이의 사진 한 장을 가슴에 품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서재 안쪽에서는 박준호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가 쉴 새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가 내 인생을 통째로 갈아 넣어 훔쳐낸 아테나 보안 알고리즘이 전 세계적인 해킹 공격 앞에 무력하게 뚫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완벽한 코드라고 했잖아. 왜 안 열리는 거야? 왜? 박준호의 비명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시스템을 복구하지 못하면 그는 에임베스트로부터 받기로 한 수천억 원의 투자금은커녕 이미 받은 계약금의 수십 배를 이약금으로 물어내야 합니다. 한마디로 박준호라는 남자의 왕국이 통째로 지워질 위기였죠. 나는 거실 구석에 앉아 멍한 표정으로 침을 흘리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그 어떤 슈퍼컴퓨터보다 빠르게 박준호가 마주한 해킹의 정체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호, 당신이 훔친 코드는 5년 전의 유물이야. 내가 만든 알고리즘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스스로 진화하도록 설계되었지. 마스터키 없이 강제로 가동한 순간부터 그 시스템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자폭 모드에 들어간 거야. 당신의 탐욕이 스스로 무덤을 판 거지. 분노에 눈이 먼 유라가 안방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뜨겁게 달궈진 스팀 다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 같은 재수 없는 바보년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유라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내게 달려들었습니다. 나는 충분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내 몸은 예전의 민첩함을 완전히 회복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을 더 웅크리며 바보 같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치익! 뜨거운 다리미판이 내 어깨 끝을 스치며 바닥을 짓눌렀습니다. 차릿하는 냄새와 함께 섬뜩한 통증이 전신을 관통했습니다. 아, 뜨거워. 입술을 깨물며 비명을 참았습니다. 이 고통은 내가 이 연극을 완벽하게 끝내기 위해 지불해야 할 마지막 비용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멀쩡하게 피한다면 박준호는 다시 의심의 끈을 조일 테니까요. 나는 고통에 겨워 바닥을 구르는 척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래, 유라야, 더 해봐. 이 흉터 하나하나가 내일 내가 감옥에서 겪게 될 절망의 크기가 될 테니까. 나는 여전히 초점 없는 눈으로 거실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리고 준호 씨가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는 서재의 메인 컴퓨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준호 씨는 내가 다가오자 제 머리를 발로 밀쳐내려 했습니다. 꺼져. 이 바보 같은 게 어디라고 들어와. 안 그래도 미치겠는데. 나는 그의 발길질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반짝이는 불빛을 보고 장난을 치듯 무작위로 키를 두드리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내 손가락은 단 3초 만에 박준호가 해결하지 못했던 보안 루프의 치명적인 버그를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모든 권한을 잠식할 백도어를 심고 내일 투자자들 앞에서 터질 시한폭탄을 설치하기 위해서였죠. 야, 화면이 돌아왔어. 박서윤 엄마, 비켜봐. 박준호는 내가 무심코 누른 키 덕분에 화면이 정상화된 줄 알고 나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그는 환희에 찬 표정으로 모니터를 껴안았습니다. 살았다. 살았어. 역시 이 코드는 살아있었어. 그는 내 얼굴에 침을 뱉듯 비웃으며 나를 서재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나는 바닥에 쓰러져 멍청하게 웃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박준호 처형식의 시나리오를 99% 완수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호,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그 화면은 내가 만든 가상의 평화일 뿐이야. 내일 투자자들이 도착하는 순간 그 모니터는 당신의 파멸을 선고하는 사형 집행장으로 변하게 될 거야. 기대해. 나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어깨의 통증을 갈무리하며
내일 입게 될 진짜 왕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서윤이가 2층 계단 난간에 서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여전히 엄마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마지막 복수의 무대가 완성될 때까지는 참아야 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시선을 피해 어둠 속에서 입술을 떼었습니다. 5년 만에 제 의지로 움직이는 입술이었습니다. 서윤아, 조금만 더 기다려. 제 목소리는 낮고 낮았지만 그 어떤 천둥소리보다 단단했습니다. 제 뇌는 이미 내일 벌어질 모든 상황을 수만 가지 시나리오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호가 서재에서 살았다고 외치며 나간 뒤 지하실의 차가운 정적 속에서 나는 눈을 떴습니다. 어깨에 타는 듯한 통증은 오히려 정신을 더 날카롭게 일깨웠습니다. 나는 박준호가 내 지능을 테스트한답시고 던져두었던 낡은 노트북 전원을 켰습니다. 그는 모를 겁니다. 내가 아까 서재에서 장난치듯 두드린 키보드 입력을 통해 이 집안의 모든 네트워크와 그의 메인 서버의 최상위 관리자 권한을 가진 백도어를 심어두었다는 사실을요. 시스템 로그, 대상 박준호의 아테나 판매용 마스터 서버, 작업 인증 모듈의 생체인 식락 강제 삽입, 결과 시스템 시연씨, 개발자 김희수의 홍채와 목소리가 아니면 모든 기능이 영구 잠금되도록 설정 완료. 박준호는 내 기술을 자기 것인 양 비싸게 팔아넘기려 하겠지만 그가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그 프로그램은 내 허락 없이는 열리지 않는 고철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나는 보안이 철저히 보장된 우리만의 비밀 채널을 통해 한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세계 최대 투자 기업 A인베스트의 아시아 지부장 마크 에반스. 그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내 천재성을 가장 먼저 알아봐주고 사고 전까지 내 모든 기술적 고충을 나누던 오랜 친구였습니다. 그는 나의 사고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가슴 아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외부인의 면회를 철저히 차단했음에도 그는 몇 번이나 병실을 찾아와 초점 없는 내 눈을 붙잡고 희수, 제발 돌아와줘 라며 울먹이던 그 뜨거운 눈물을 나는 기억합니다. 내가 그에게 Mark, Queen is back, 마크, 여왕이 돌아왔어 라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을 때 그는 아마 들고 있던 와인 잔을 떨어뜨렸을지도 모릅니다. 희수, 정말 너야? 오, 신이시여. 몸은 어때? 정말 괜찮아진 거야? 저는 그에게 세계 금융기관들이 탐내는 보안 프로그램 아테나를 개발했던 천재적인 개발자 김희수 그대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메신저 너머로도 그의 벅찬 기쁨과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지난 5년 동안 박준호와 한유라가 내게 저지른 만행 개밥그릇에 담긴 잔반, 어깨 위에 다리미 흉터, 그리고 서윤이를 향한 세뇌를 하나하나 털어놓자 화면 너머의 정적은 서늘한 살기로 변했습니다.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놈들이 감히 너한테 그런 짓을 했다고. 희수, 걱정 마. 내일 그들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 내가 직접 그 발판을 치워버릴 테니까. A인베스트의 모든 자금과 법무팀을 내 발밑에 두겠어. 마크는 단순히 투자자로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내 복수를 완성할 가장 날카로운 검이 되어 무대 뒤에서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내일 실행될 시나리오와 시스템, 잠금 코드를 전송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마크, 5년 전 당신이 투자하려던 아테나의 진짜 주인이 여기 있어. 내일 오전 10시 박준호의 쇼가 정점에 달할 때 내가 보낸 증거 꾸러미를 전 세계에 생중계해. 나는 그에게 박준호와 한유라가 나를 학대해온 영상, 내 사고 기록 조작 증거,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테나의 원천 코드가 내 뇌에서 탄생했다는 디지털 서명을 전송했습니다. 마크는 단 1분 만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나는 한유라의 스마트폰에 복제된 메신저를 설치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박준호 몰래 회사 자금을 횡령해 해외로 빼돌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송금 경로를 교묘하게 틀어 내일 계약식 당일 오전 10시에 법인 자금 수백억이 그녀의 비밀 계좌로 이체되도록 예약 설정을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두 사람의 신뢰는 완벽하게 붕괴될 것입니다. 박준호는 계약이 실패하는 순간 유라가 자신의 모든 것을 훔쳐 달아나려 했다고 믿게 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준호 씨의 회사 로비는 전 세계 취재진과 투자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박준호는 수천억 원의 투자 계약을 앞두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제 안방 주인이라도 된 듯 화려한 드레스를 뽐내고 있었죠. 그들은 내가 지하실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나는 이미 마크 에반스가 미리 준비해 둔 차량을 타고 행사장 로비 구석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낡은 담요를 뒤집어 쓰고 웅크린 채 나는 담요 속에서 태블릿 PC로 모든 시스템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전 세계 보안의 패러다임을 바꿀 아테나의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준호가 자신만만하게 메인 컴퓨터 앞에 섰습니다. 그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기 직전 기술의 건재함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엔터 키를 누르는 순간 화면에는 거대한 붉은색 경고창이 떴습니다.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입니다. 개발자 본인의 생체 인증이 필요합니다. 뭐야? 이럴 리가 없어. 어제 분명히 됐는데. 당황한 박준호가 키보드를 미친 듯이 두드리는 사이 로비의 모든 대형 스크린이 일제히 바뀌었습니다. 그가 팔려던 보안 프로그램 대신 그가 5년 동안 나를 지하실에 가두고 학대했던 영상과 내 기술을 가로챈 증거들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거 당장 꺼. 경비, 뭐 하는 거야? 박준호가 비명을 지르며 나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로비 구석에서 바보처럼 웅크리고 있던 나를 발견한 그의 눈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그가 내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뒤집어 쓰고 있던 낡은 담요를 천천히 벗어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세련된 블랙 수트를 입고 5년 전에 세계를 호령하던 당당한 눈빛을 한 내가 서 있었습니다. 박준호 씨, 내 허락 없이 내 물건을 팔면 안 되지. 내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행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나를 향해 터졌습니다. 마크 에반스는 경호원들을 이끌고 박준호를 밀쳐내며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퀸 아테나의 진짜 주인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싶습니다. 박준호와 유라는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설계한 가짜 왕국은 내가 설계한 진짜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박준호의 눈동자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잘게 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나를 짓밟으려던 살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형용할 수 없는 공포가 들어찼습니다.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뒷걸음질치다 자신의 발에 걸려 바닥에 꼴사납게 주저앉았습니다. 희수야? 네가 어떻게 말을? 그의 목소리는 꼴사납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대형 스크린에서는 그가 내 뺨을 후려치며 마스터 키를 내놓으라고 협박하던 영상이 무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쏟아지자 박준호는 갑자기 무릎을 걸음으로 내게 다가와 제 구두 끝을 붙잡았습니다. 희수야, 내가 잘못했어. 어제 그건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이 나갔었나 봐. 알잖아. 나 당신 정말 사랑하는 거. 이 모든 게 다 우리 서윤이를 위한 거였어. 응. 제발 저 영상 좀 꺼줘. 우리가 다시 합치면 되잖아. 추악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나를 짐승 취급하던 남자가 이제는 스스로 짐승이 되어 내 발밑을 기고 있었습니다. 유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자락을 휘날리며 위세를 떨던 그녀는 마크 에반스의 경호원들이 다가오자 사들였던 명품 가방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언니, 아니, 희수 대표님.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다 준호 오빠가. 아니, 저 박준호가 시킨 일이라고요. 저는 그냥 비서로서 언니가 아프니까 돌봐드린 것뿐인데 오빠가 자꾸 이상한 짓을 시켜서 제발 믿어주세요. 그녀는 화장이 눈물에 번져 엉망이 된 얼굴로 내게 손을 뻗으려 했지만 마크의 경호원들에게 차갑게 제압당했습니다. 유라는 바닥에 엎드린 채 박준호를 향해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야, 박준호, 네가 다 책임져. 네가 희수 언니? 네 바보라고 속였잖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로비 바닥에서 뒹구는 두 사람의 모습은 제가 지옥 같았던 5년 동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굴하고 비참했습니다. 박준호, 한유라, 너희가 말했지. 나는 기억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짐승이라고. 나는 박준호의 귓가에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너희가 내 머리 위로 쏟아부었던 바닐라 라떼의 온도, 나를 짐승처럼 걷어차던 그 구두발의 감촉, 그리고 내 딸의 기억 속에서 나를 지워버리려 했던 그 더러운 입술들, 나는 단 1초도 잊은 적이 없어. 이제 그 지옥 같은 시간들에 대한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준호와 한유라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로비의 정적을 깼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순간에도 두 사람은 비굴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서로를 핥히고 소리를 질러댔지만 나는 그 소음을 뒤로 한 채 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왔습니다. 눈부시게 화려한 조명 속으로 걸음을 옮기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여왕의 시간이 시작되었다고 말이죠. 박준호가 누려왔던 최고급 이탈리아제 대리석 바닥 대신 이제 그를 맞이한 것은 구치소의 차갑고 거친 시멘트 바닥이었습니다. 한때 IT 업계의 거물이라 칭송받던 그는 이제 이름 대신 4021번이라는 숫자로 불립니다. 그는 그 안에서도 여전히 과거의 환상에 매달려 고함을 지른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아테나 대표 박준호야. 하지만 돌아오는 건 방장의 거친 발길질 뿐이었다더군요. 야, 이 사기꾼 새끼야. 너 같은 놈은 여기서 개보다 못한 급이야. 그는 내가 그랬던 것처럼 간방 구석에 처박혀 식어빠진 짬밥을 받아먹고 있습니다. 숟가락을 뜰 때마다 유라가 내게 개밥 그릇을 던지며 비웃던 환청이 그를 괴롭히겠지요. 수천억 원의 자산은 모두 몰수되었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가상 세계의 코드가 아닌 15년이라는 긴 절망의 시간뿐입니다. 유라가 갇힌 여사방은 그야말로 정글이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명품 가방을 벗고 칙칙한 수의를 입은 그녀는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전국에 생중계된 학대 영상 덕분에 그녀는 수감자들 사이에서도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어머, 얘가 그 유명한 바닐라 라떼녀야? 내 정수리에도 좀 부어줄까? 결벽증이 있던 그녀는 이제 화장실 청소 전담이 되어 남의 대소변을 닦으며 하루를 보냅니다. 거울 속의 그녀는 더 이상 미인이 아닙니다. 푸석해진 피부와 탈모로 엉망이 된 모습. 그녀가 그토록 비웃던 나의 비참했던 형상을 이제는 그녀가 매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난 저택은 고요해졌지만 나에게는 그 무엇보다 어려운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7살 서윤이의 다친 마음이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유라는 내 딸에게 내 엄마는 괴물이다라며 저주에 가까운 세뇌를 해왔으니까요. 옷을 갈아입고 제대로 말을 하게 되었지만 서윤이는 내 눈만 마주치면 비명을 지르며 숨어버렸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무서워. 아줌마 저리 가. 아이가 나를 부르는 그 차가운 호칭은 준호의 발길질보다 더 아프게 내 가슴을 후려쳤습니다. 하지만 나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보안 프로그램을 설계하듯 서윤이의 다친 마음을 열기 위한 사랑의 알고리즘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서윤이의 방문 앞에 따뜻한 밥상과 작은 쪽지를 놓아두었습니다. 글 대신 아이가 좋아할 만한 예쁜 그림들을 그려 넣었죠. 문을 두드리는 대신 나는 문 밖에서 서윤이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조용히 책을 읽으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유라가 쓰레기통에 버렸던 낡은 곰 인형을 깨끗이 세탁해 문 앞에 두었습니다. 서윤이를 임신했을 때 태교를 하며 내가 직접 한 땀 한 땀 바느질해 만든 인형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인형을 발견한 서윤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윤이는 인형을 껴안고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미안해. 너무 늦게 돌아와서. 엄마가 아픈 동안 우리 서윤이 혼자 많이 무서웠지? 나는 다가가지 않고 멀찍이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서윤이가 고개를 들고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두려움 뒤에 숨어있던 커다란 그리움이 아이의 눈동자에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진짜 우리 엄마야? 그 괴물 아줌마 아니야? 나는 천천히 내 손을 펴서 보여주었습니다. 박준호가 남긴 선명한 화상 흉터가 있는 손이었습니다. 괴물은 우리 서윤이를 지키기 위해 엄마가 쓴 가면이었어. 이 손으로 엄마가 우리 서윤이 맘마도 해주고 예쁜 옷도 입혀줬던 거 기억나? 아주 오래전이지만 엄마 마음속에는 다 저장되어 있어. 서윤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내 흉터 난 손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가락으로 내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아프지 마. 엄마. 5년 1825일 만에 들은 그 한마디에 나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나는 서윤이를 부서질 듯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온기가 내 가슴으로 스며들 때
나는 비로소 나의 복수가 완벽하게 끝났음을 깨달았습니다. 박준호를 파멸시킨 것은 승리였지만 서윤이를 되찾은 것은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이곳 제주도의 한적한 바닷가에 나는 작은 보안연구소와 서윤이를 위한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IT 업계의 전설로 복귀했지만 이제 일에만 매몰되지는 않습니다. 오후 3시만 되면 모든 일을 멈추고 학교에서 돌아오는 서윤이를 맞이하러 나가는 것이 제 가장 중요한 업무니까요. 박준호와 한유라는 여전히 감옥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썩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지만 나는 이제 그들의 이름을 검색조차 하지 않습니다. 내 머릿속 도서관에는 복수의 데이터 대신 서윤이의 웃음소리와 우리가 함께 찍은 행복한 사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원 의자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지옥을 통과해본 사람만이 천국의 소중함을 안다. 제 어깨에 남은 다리미 흉터는 이제 부끄러운 낙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엄마였다는 증표이자 햇살 아래 빛나는 나의 훈장입니다. 기다려준 모든 시간에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쿠인이 아닌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제 아이의 웃음을 다시 앗아가려는 자가 있다면 저는 언제든 다시 여왕의 가면을 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요. 저희 사연이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감상평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